인류는 호기심으로 진화해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심소영 씨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이신데 기대치가 확 올라가서 오늘의 사실 지식거인 선정도 좀 더 깐깐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주제가 그 전 주제보다 더 관심이 있는 주제여가지고 되게 질문도 많을 것 같고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매주 어떤 뉴페이스가 나오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놀랍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 씨 나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황재근 씨가 나오셨는지. 아니 뭐 저는 뭐 인문학 프로라고 그래서 네네. 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제를 듣고 그래도 할 얘기가 있겠구나.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님을 상징하는 건 사실 머리는 다른 분들도 많으세요. 코스염도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그 올린 카이저이 카이저 시험지 이 올린 그것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정말 젤 같은 걸 바르셨나? 아침마다 무스 하러 말아요? 어떻게? 아니 무스는 안 되고 저기 목공용 본드를 애용하고. 정말요? 아니 그런 헤어제 정상적인 헤어 제품으로는 이게 안 서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겼어요. 축 처져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올리는 거죠. 아니 사실 이게 처음에 20년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하던 독립운동가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저렇게 안 하는데 그냥 그 내기 말잖아요 이렇게. 아니 뭐 저는 그 시절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초현실주의화가 살바도르 달리. 사실 머리털이 별로 안 나요. 탈모가 심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나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 딱 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오늘 지식거인 분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분 나오셨네요. 네, 동물원에 김창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학생들이 노차살을 들었어요. 우리와 우리 시대에 대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공간에 돌아가면 동물원을 들었어요.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비유가 기가 막힌다. 말하자면 한 시대의 어떤 세대의 그 상징이 된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얽힌 추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얽힌 추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김창기 선생님을 짝사랑해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이유 때문일까요? 꼭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걸 몰랐네. 그래서 별로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대기실에서 친해졌습니다.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되게 친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지식이 쏟아질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원초적 본능, 자기애. 자기 눈을 통한 자기를 보는 것보다 남들의 눈을 통한 자기를 너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게 제 사는 동기가 되지 않나.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자기애가 가장 뛰어난 애들이 누구냐? 바로 기생충이죠. 상대방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기생충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생충들은 다 멸종했더라고요. 사실 예전 같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허세 같고 오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문화, 뭐 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뭐 나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준다, 뭐 이러면서 SNS에 올리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아까 자기애라고 하셨는데 이제 애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일반적 감정이 아니에요. 그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만 인류가 인정한 유일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주 감정의 어떤 강렬한 폭발 같은 건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다라면 자기애라는 단어를 머리에다 떠올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기애, 오늘 내가 날 사랑하기로 아, 그렇죠. 나에게 주는 선물, 나를 위한 힐링.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뒷면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자존심에 상처받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라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인 변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한 집에 3대가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냐면 1인 가족? 우리나라도 지금 27%, 28%가 1인 가족이거든요. 그게 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애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빠지지만, 또 다른 한편은 자기애가 또 너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자기 비하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건전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자기애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토요일 보고 싶어요. 특히 전문가까지 나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 빅픽처 공개해 주세요. 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자화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 가면 되게 이상한 게요. 가면이라는 게 원래 본인을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누군지 알겠는 가면. 본인의 얼굴을 거들갖고 나왔는데.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개 보이지 않으세요? 셋이서 막 갑자기 막. 네. 아니 뭐 요거를 사실 뭐 가면은 감추기 위한 건데, 이거는 저희 이제 보여주려고 만든 가면이에요. 네. 벗어도 또 황재근, 벗어도 또 황재근. 무서워. 사람들이 그 옷 입을 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저처럼 과감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쉽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난하게.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네, 무난하게만 하면 저 같은 옷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볼까 봐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패션으로 특히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는 자기를 통한, 자기 눈을 통한 자기를 보는 것보다 남들의 눈을 통한 자기를 너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얘기하면 왠지 막 그거 안 입어야 될 것 같고, 막 가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오렌지 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풀을 달리고 요즘 되게 유행하는 옷이고 오버사이즈고 되게 좋긴 한데, 나의 어머니나 혹은 나의 와이프가 이 옷을 입고 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 예쁠 테니까 입어봐 라고 하실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울리기 되게 잘 어울려. 이거 좀 관심이 갈아입어. 이거 없잖아요. 사람을 다 쳐다봐. 민망해. 무하냐니까 이거 알고 그냥 얌전하고 무난한 거 그냥 그런 거 눈에 안 띄는 거 입어라고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더 도전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시선 때문에 약간 좀 자기 표현을 본의 아니게 억제시켜야 되는 그 억눌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명품이라든지 뭔가 약간 브랜드를 따질 때 밑에 밀라노나 파리 써 있으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고가이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 디자이너들도 브랜드 밑에 서울이라고 붙여요. 굉장히 유행에 빠르고 앞서가고 그거에 대한 뭔가 서울 스타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앞서가는 거에서 너무 똑같이 앞서간다 그래야 되나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유행이라는 게 보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정된 스타일만 너무 약간 복제 개념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뭐 어떤 연예인이 너무나 멋있는 룩으로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나온 거를 그대로 그냥 자기한테 컨트롤 CV로 그냥 갖다 붙이는데 사실 그게 진정한 개성 표현 아니고 자기 표현 아니고 그냥 복제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나쁘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렇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도 몰라. 근데 개성 부분에 있어서 자기 표현 부분에서 너무 약간 좀 비슷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요. 네. 이게 제 평소 복장인데, 네.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데일리하게 표현한 부분인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I was wondering about your mama. Did she get the job she wanted? So that car that gave her problems. I'm just curious about her honest. 절대 잘생긴 것도 전혀 아니고 못생기던 분들 되게 어떤 분들 되게 막 귀괴하고 되게 뭐 약간 좀 특이하고 약간 좀 이렇게 근데 뭐 반전 이상은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하는 직업이나 이런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게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 너무 특이해라고 하는 좀 부담스러워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거에 별로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포지션에서 저를 사랑하는 이 방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 도전의 목적이 더 넓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게 목적인 거지 저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저를 디자이너로 보기 전에 개인 황제군으로 봤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나 디자이너 황제군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이 하거든요. 그냥 아침에나 뭐 일이 있던 일이 없던 옷을 입고 나갈 때 거울 속에 나를 이렇게 그려봐요. 근데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머리가 없으니까. 콧썸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민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컴플렉스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기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 저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이 코스염 안경 민머리를 통해서 패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되게 좋아요. 네,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모습이 그다음에 계절의 경계도 없어요. 지금 제가 입은 착장을 보면 그러네요. 지금 여름 쪼리에다가 사실 이거는 그리고 여자 옷이에요. 근데 안에 셔츠는 또 남자 거고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저를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게 아이디어이고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면 옷이고 그냥 제가 입으면 황제님 스타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옷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예요. 니콜라스 게스키아라는 지금 루이비땡 그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하고 예전에 크리스티앙 디땡이라는 그 브랜드의 디렉터였던 존 갈리아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패션이라는 거를 그 상업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거의 예술적인 폭으로 해서 범주를 이만큼 늘려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유의 박수를 굉장히 보내고 존경해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예요. I never said, but as bad as those I did, you know I never even cared, not before you. If I could go and turn back time, if I could only press rewind, I would bleed this heart of mine just to show you. And I
저는 쇼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야기를 담아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라는 주제면 그 스토리가 보이는 그 옷이 계속 나와요. 모델들이 빗자루 들고 나오고 앞치마를 들고 나오고 나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더 풍성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그 구성 요소를 더 엮어 넣거든요. 네. 디자이너들이 모든 스타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그 특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약간 쇼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잘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디자이너이고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전개를 만들어낸다거나 재미있는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가면 만드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재밌고 보람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내가 이 가면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스타일이라든가 그 가면 이름을 붙는 뭔가 토탈룩을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가면을 내가 한다는 거, 제안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꼈고 그걸 통해서 또 저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런 자기다움이 잃지 않는 게 저를 내일 또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제 사는 동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완벽해서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저도 모자라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자책도 많이 하거든요. 넌 왜 저렇게 생겨 먹었니? 왜 이런 것만 하니? 왜 이런 것만 잘하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의 훌륭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진짜요? 얘기를 들으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렇죠?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걸 계속 발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얘기겠죠.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표현으로 확인하는 자유를 추구해서 확인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건 아니겠죠? 글쎄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 가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우 너는 크레이지 막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약간 제가 지금 42살인데 40살이 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유명세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고 쟤는 왜 저러니? 왜 저렇게 옷 입기? 왜 저렇게 표현하지? 왜 저런 거 하지? 그냥 왜라는 게 항상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뭐 저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몸에 붙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랬던 사람처럼.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반성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제일 편한 옷은 뭐냐면 군복이에요. 군복 입어놓으면 평소에 못하든지 다 하죠. 그런 느낌의 편함. 예. 평소에 일상복 입을 때도 제 원칙이 뭐냐면 눈에 안 띄는 거. 패션은 전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항상 한 브랜드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원칙이 뭐였냐면 하여튼 눈에 안 띄는 거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용기가 안 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대중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착하고 예쁜데 아직까진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굉장히 막 자기 멋대로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소리는 다 지르고 이런 캐릭터는 내가 해보고 싶은 나. 이렇게 이제 분열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황 디자이너님을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도 좀 남들로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입고 행동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욕구를 아주 정확하게 건드려 주셔서 거기 바로 열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영광이네요. 저는 사실 뭐 누구한테 뭐 그런 말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랑하고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자기에 넘치시는. 저는 물론 사랑을 한다는 그 무의식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해라는 표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기애가 어떻게 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자기애가 아주 약합니다. 저는 이 중에 제일 낮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물론이고 이렇게 남들이 저한테 어릴 적에 외모 비하를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됐는데 다행히 요새 좀 떠가지고 이제 조금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니, 조금 됐는데 근데 남들에 비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여기서 거의 가장 탑 쪽이 아닌가 자기. 진 선생님, 예. 자기애 높으세요? 저는 완전. 저 스스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자기 환멸 이런 것도 좀 있어요. 환멸, 그래요? 웬 어떤 환멸? 부분에서요? 자기 혐오. 자기 혐오 그런 게 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전 뭐 저도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걸레질 하다 마시고 이렇게 딱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아휴 내 속으로 난 새끼지만 정말 못생겼다.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거 무슨 간증 프로예요. 그럼 종신이 형은 뭐가 됩니까? 닮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성격하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격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고 낮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르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니까 처음엔 그게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나는 왜 저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오케이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내 문제가 아니라 쟤들 문제지. 이들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애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도 인물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밖에서 저한테 뭐 못생겼다 어떻다 뭐 요즘도 사실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왔으니까 외모 뭐 미야 이런 게 그런 거에는 자기애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뭐 근데 이거는 상처를 딛고 생겨난 자존감. 거울을 보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예뻐하는 것은 이제 병적인 자기애, 나르시시즘 될 네, 것이고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또 서정훈 씨는 또 표정이 참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긍심, 자기애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식거인 분들의 자기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씩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걸 그려보세요. 나무. 나무요? 예. 종이를 일단 받으시죠. 나무나? 대충 다 똑같이 그리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다 다르게 그립니다. 그래요? 보통 안정적인 이제 자신감, 자기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요. 전체를 다 쓰면서 선이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그리고 뿌리가 분명히 보이고 줄기가 확실하고 뒤에 상까지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창기 교수님께서 서민 교수님부터 한 분씩 좀 평가를 해주시죠. 거의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죠. 대부분이 그런데 저렇게 뿌리가 강한 것은 안정적이지만 위에 뭐가 잔뜩 매달리거나 명암들이 강하거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결실들이 강하다. 이것은 굉장히 성취주의적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풍부한 게 많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 중에 하나예요.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님. 있는 거죠. 자, 저렇게 되면 이제 막 넘쳐나잖아요. 위로 올라가. 뭐지? 아니 이제 나무를 크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저렇게 되면 이제 보통
죄송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거나 내가 그런 쪽이 더 저는 막 많은- 칼라도 막 넣고 막 싶었는데 없어. 뭐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나무 둥지에 저런 옹이라고 그러죠. 네, 옹이. 옹이가 네.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그 네. 나무의 상처들도 보는 거죠. 아니 전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그리라고 배웠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크면 아무것도 없으면 표현력이 떨어져 보이니까. 진 교수님. 저는 미니멀리즘이 야, 이건 미니멀리즘이 거의 극치네요. 자신감이 있고 필 한 번 촥촥 갔죠. 네. 나는 이렇게 해. 딱 끊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굉장한 자신감 혹은 약간 과도한 자기 주장일 수도 있는 이분도 과도하신가요? 세상에. 내가 진리야. 세상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를 따르라. 뭐 완전 초등학교. 다 비슷합니다. 과실, 결실. 한두 개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자기 과시적인 면들이. 자기 과시적인 하지만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훌륭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자, 접니다. 자, 자, 접니다. 이거 좀 뒤통수는 뒤통수 귀신 같아요. 아닙니까? 귀신? 이거는 저는 산발을 해야 아니 이거는 저는 그냥 그런 자꾸 나무를 생각하면 그런 미련나무. 버드나무 류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나무가 생각이 나서 이게 나무야? 우리 황 선생님 걸 한번 들어보셨겠어요? 전 찾은 게 네, 없어요. 비율이 비슷하죠. 네. 비율이 비슷해서 내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내가 성취로서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렇게 또 뿌리는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불안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요? 네. 아하. 그 새로운 분야에 왔기 때문에 농구와는 또 다른 감정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다 통계적인 것이지 그 사람은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기애가 꽤 넘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시네요. 보니까. 근데 뭐 아무튼 요즘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도 뭐 이런 사람이 좀 있었나요? 옛날에는 사실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 그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 때부터 사람들이 개성을 평가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자기의 짱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뒤로라고 있어요. 알브레히트 뒤로라고. 화가. 뒤로. 자, 자화상을 그렸거든요. 유화로 3장을 그렸는데 2장은 뭐였냐면 4분의 3 프로필이에요.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프로필 사진이죠. 근데 마지막 3번째가 뭐였냐면 정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딱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자기가 그리스도상이 그 순간 착각해. 이거 그리스도상인가 아니면은 화가의 자화상인가 착각하거든요. 그분이 이거 짱이에요. 자기의 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팝스타 중에요. 필 콜린스라는 알죠. 굉장히 감미로운 어떤 네. 음악도 많이 발표했던 아티스트고 제네시스라는 그룹의 이제 드러머이기도 했는데 필 콜린스의 솔로 앨범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자신의 솔로 앨범이 자신의 얼굴에 클로즈업 샷이에요. 그거 보니까 맞다. 처음에 한 장, 2장 나왔을 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앨범 수가 늘어가기 시작하자 평론가들이 자기애의 극단이다. 왜냐하면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거, 변화되는 거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일관되게 자기 얼굴을 앨범에 자켓으로 써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상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상군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법은 있지만 그 예법 내에서 최대한 예쁘게 입고 싶고 궁중의 나인이나 궁녀 이런 사람들도 일부러 다 예쁜 옷을 입히고 대신에 그렇게 해놓고 누구도 궁궐을 이제
보면 안 되는. 심지어 이제 동네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잡아서 처벌하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자기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했던 건 연산군이 유명하고 대신에 이제 표현하면서도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중의 감정이 같이 드러나는 게 가장 좀 대표적 캐릭터예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일지 빅픽처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나르시스. 에코와 나르키소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거는 그냥 저거는 뭐 요즘 그 저 개그 코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저 혼자서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저거 되나요?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같은 사람 안 돼요, 이게. 두꺼운 사람들 잘 안 됩니다. 지식거인 김창기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애란 말 많이 사용하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애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부정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내가 자기애가 넘치니까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정말 자기애가 넘치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이 자기애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언행을 하고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자기애가 넘친다. 그러면 그거는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들을 한다. 또 내가 어떤 언행을 하면서 그것의 선택과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무마시키려고 나는 자기애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나르키소. 이 사람은 자기애가 병적인 것이죠. 자기만 집착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타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들을 사랑할 수 없고 이쪽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셀프 러브라고 미국에서는 주로 셀프 러브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주로 긍정적인 의미라고요. 그런데 사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시즘, 자기애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자꾸만 쌓아간 사람들이죠.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라는 평가들을 자꾸 받다가 보면 거의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 외면. 너희들의 평가는 옳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환상을 만들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굉장히 거왕무도한 폭력적인 억압적인 어떠한 권력이 되는 것이고 힘을 얻지 못하면 매우 냉소적이고 매우 비판적인 논객들이 되는 거죠. 맞네.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다 병적인 자기애가 심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정적인 자기애를,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문제들에서 흔들려서 약간 휘청거리면서 자신감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애를 느끼려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정신과에서는 주로 XYZ축으로 보죠. 가장 중요한 요소들.
사랑은 애착이에요. 사랑이죠.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필요시되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 애착이 안정적이라면은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는 사회적 가치예요. 내가 능력 있다. 또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꽤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X, Y 축만 잘 하고 있으면 제 축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그 000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제 천은 0인데 대신에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자녀들은 저를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로서도 대단하게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기능은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들 몇 가지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 이 정도.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이고 이렇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은 병적인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착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 일, 저임금의 노동을 해도 집에 가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러네. 아들, 딸이 있어서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니까. 근데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를 보살피고 사랑한다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 부족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똑바로 해야 되겠어. 약을 줘야 돼서 병을 주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더 대단한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늘 만족이 없고 이것으로서 난 내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거위처럼 계속 불안함, 들킬까 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 애착이다. 가족이고 친구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안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흔들려요. 대부분의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회의가 될 때가 있거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수치심을 느낄 때 막 흔들리겠죠.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너무 심한 비난과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겪어서 그것을 도저히 볼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6가지 단계들을 생각하면 돼요. 맨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참선할 때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잘 집중을 하면서 관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신이 안정적이 되는가. 심호흡을 하고 차 한잔 하고 톡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시 가라앉히는 마음 챙김의 기술들을 자꾸만 넓혀나가고 그것에 숙련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가가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굳은살이 배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 챙김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장소, 대상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그 안 좋았던 과거의 경험들을 지금 현재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 안전한데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과거를 꼭 현재처럼 얘기해요. 맞아. 아버지가 지금 날 때리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게 과거였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항진되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사실은 스토킹을 당했었거든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꼭 현재처럼 얘기해요. 날 때리고 있어요. 몽둥이를 들었어요. 10대 때 사실은 스토킹을 당했었거든요. 그 남자애는 저를 지하로 끌고 와서 4시간 동안 저를 폭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20대 중반까지 계속 꿈을 꾸는데 꿈에 걔가 나오거든요.
근데 꿈에서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가요, 일종의? 그렇죠. 그거는 경미한 플래시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경미하대. 난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힘들죠, 정말로. 저도 조금만 흔들리면은 곧장 제가 말더듬이었었고 왼손잡이인데 종가 쪽에서 이상한 애가 나온 거죠. 맨날 그 찌질한 자신감 없는 애로 돌아가고 또 의과대학 가서 본과에서 낙제생이 되고 사랑했던 여자한테는 버림받은 무용지물로 돌아가요, 자꾸만. 그럴 때 아니지, 나는 지금 개업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정신과에서 그럼요. 잘 나가고 있는 정신과에서 그럼요. 얼마나 잘 나가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자꾸만 내가 그렇죠. 내 스스로를 확인시켜야 된 거예요. 나는 현재 살고 있다,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나를 과거에서부터 끌어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현명한, 강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플래시백이 멈춰지고 내가 안정하다.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던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가해자가 문제였다고 머리로서는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문제였어. 학대를 받을 때 네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때리겠냐? 바보 같은 게.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야한 옷만 입고 왔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겠냐? 네가 꼬리를 치니까 이러는 거지. 맞아. 가해자들이 내가 못났고 내가 문제였다고서는 각인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어린 시절, 힘이 없을 시절에 당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구딜 헌팅. 네. 예. 네네. 로빈 윌리엄스가 뭐 거부하는 거 난리를 치는 거를 참고 견딘 다음에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할 때 드디어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문제가 아니었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확인시켜줄 수 있을 때. You know,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맞아. 아니 저도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싸움을 못했지? 왜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때리고 괴롭히지 못했지를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되고. 그렇죠. 교회에선 그 사건을 알고 나니까 계속 강제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싫어. 분명히 나는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인데 자꾸 와서 이제 화해를 강요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기억도 있고 그게 되게 폭력적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 나에 대한 용서는 결국 내가 할 수가 참 힘들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랬었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랬었을 때. 드러냈어요. 방금 전에 수치심을. 저는 이미 치유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참 이게 괴물이에요. 다른 감정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있는데 수치심은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때 나를 위할 수 있는 가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안정시키고 수치심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들, 동력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피부가 깨지면은 일주일, 뼈가 부러지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리는데 뉴런이 망가진 것은 최소한 9개월. 그동안에 천천히 단계적인 점진적 노출요법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은 그냥 집어넣어갖고 곧장 10층까지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 상상하는 것, 엘리베이터 앞에서 타는 사람 보는 것, 한층 올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만 깨물어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고 능숙해지자는 것이죠. 천천히 가자.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조절하게 됐고 상처들을 극복하게 됐어요. 재수가 없었지만 좋았던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도 있어요. 나를 더 잘 성찰하게 됐고 삶의 의미도 되새기게 됐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느냐?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더
성숙한, 내가 더 현명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겁니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른 어떤 것들로도 무너진 자존감, 자기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안정적인 자기애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 클리닉이 어딥니까? 거기 클리닉이 어딥니까? 예. 뭐 오실사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 it over in my mind.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So I tried to shake you out my head, try to dance with somebody new. But you got those lips so red and that smoky voice you do. So I know it's pointless anyway, 'cause there ain't nobody else that could light me up so bright and break this crazy spell.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 it over. 자, 자기애가 중요한 이유, 트라우마 극복 방법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그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약을 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자기애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많은 건가요? 어느 정도는 연관될 수가 있어요. 뇌의 기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중립적인 자극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공황장애가 되는 것인데, 무지하게 두렵거나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막 하다가 보면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 픽 쓰러지고 막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현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남이 문제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이 안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를 참지 못하겠다, 우라병,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공황장애라고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황 발작 과호흡 증후군과 자기애적인 성향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사실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약을 먹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은퇴 자금이나 무슨 연금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한 두 부부가 또 살아가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은 없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삶의 어떤 기준을 은퇴해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2번은 뭐 근사한 데서 밥을 먹어야겠고, 주말에는 골프를 가겠고, 분기나 6개월마다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가야겠고. 그런데 일반적인 연금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지 그냥 사회적인 어떤 불안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우리 지식거인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는데 막 제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써요. 쓰고 이게 내가 걱정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기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교수님 2분을 봤어요. 한 분은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좀 실력은 좀 없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실력 없으신 분은 권력 행사를 그렇게 해요. 대학원생도 괴롭히고. 그런데 실력 있으신 분은 자기 연구 외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아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막 인정을 억지로 받으려고 한다는 건 내가 좀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만 확실하다면 괜찮다. 그리고 제가 생활 수준을 안 높여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뭐랄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 아주 작은 소득만으로도 이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가방 싸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자른다라고 하면 오케이 자르세요. 이거 약간 이런 좀 거. 회피성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뭐 미니멀리스트까지는 못 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좀 심플리스트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음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정말 부질없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꼈던 판들 주변에다 나눠주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지킬 게 점점 사라지니까 사람이 되게 용감해집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 층계로 올라가는 거. 그건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황재근 디자이너님은? 저는 좀 패션 디자이너들이 약간 편의점처럼 일해요, 24시간. 좀 약간 좀 그거를 좀 분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패션에 관련된 거는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일도 하기 싫어서 여기 뭐 큰 시계가 있지만 저희 집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입고 계세요? 네? 집에서는 어떻게? 집에서는 집에서는 안 입고 있어요. 집에서는 안 입고 있어요. 우와. 아예 안 입고 있어요. 상상되잖아. 하다못해 잠옷만 골라도 일이다. 아무것도 안 해. 되게 많아요. 위아래를 갖춰 입는 방법이 있고 마트 갈 때도 이 마트룩도 되게 많아서 그냥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질투와 뭐랄까 약간 좀 나는 되게 지금 좀 바닥인데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되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대로 이사를 갔거든요. 홍대에 가난한 예술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5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너무 편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5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한 번씩 제 이름을 검색해 보고요. 누가 저를 언급하는가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만은 정말 병 아닙니까? 위안을 삼아요. 이거 내가 병 이렇게 아닙니까? 남들한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컸답니다. 회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회자 안 되면 제가라도 달아야죠. 가장 긍정적인. 자기애로 그거를 극복한다. 자기애로 극복을 하네. 본인의 기생충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지금. 다음 강연 빅픽처는 뭘지 기대가 됩니다. 자, 빅픽처 보여주세요. 이것도 뭐. 맨 처음에 딱 실루만 봤을 때는 누군가 있는데 안에 딱 저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저 변인가요? 뭐예요 저게? 간디스토마 같은데. 뭐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는 그분이 그렇죠. 이제 나가서 멋진 강연을 들려주실 겁니다. 자, 우리 서민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자기애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애는 사실 모든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사실 생물체가 자기애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와 닮은 그런 자손을 후대에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생명체들은 이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가 가장 뛰어난 애들이 누구냐? 바로 기생충이죠. 왜냐하면 기생충은 번식 면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단위 면적당 알 낳는 그런 개수를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기애가 있고 번식력인가요? 자기애 때문인가요 그게? 자기애가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그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은 바로 기생충이 교미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혹시 심소영 씨는 이 장면 보고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그걸 굳이 심소영 씨한테 물어보는 아니 이게 뭔가 따뜻함을 느껴야 돼. 따뜻함을 느끼세요 혹시? 따뜻함보다는 네. 그냥 되게 밧줄 같고 이게 어떻게 두 개의 쌍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기생충의 암컷이에요.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진짜로 교미하는 장면인 거예요. 얘네들이 교미 이렇게 해요. 얘네 암컷 생식기 여기 있고요. 수컷은 이게 이제 생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질 수 그래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생충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바탕하에서 상대방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기생충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생충들은 다 멸종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입니다. 이 간디스토마는 암수 한 몸이에요. 암수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몸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하자면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죠. 무서워. 내 안에 너 있다면 간디스토마가 떠올라. 기생충의 이 암수 한 몸이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암수가 같이 합치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짝을 찾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다 이제 전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거의 모든 정력을 바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암수 한 몸이고 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뭐 화성이나 목성 이런 데 이미 식민지를 개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이거 따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암수 한 몸을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디스토마는 우리 사랑에 자기의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무슨 뭐 곰장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뱀장어 같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핀처럼 생겼다 그래서 피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요충은 대표적으로 독박 육아를 하는 기생충입니다. 독박 육아. 수컷은 정말 교미한 지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 몸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할 수 없이 이제 남은 요충은 정말 그 알을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10,000개까지 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10,000개가 되는 알들을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나중에 결국 과로사를 합니다. 너무 슬픈 기생충이죠. 근데 이 기생충은 이론상으로는 잘 못 나가야 되는데 암컷이 너무 헌신적인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힘은 이렇듯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힘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너무 좋은 거야. 묘하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의 왕이라고 불렸던 기생충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몸 중에서 어디 사느냐? 음식과 꿀이 흐르는 이 작은 창자 안에 기생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뭐 하나 먹을 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시시때때로 위로 올라와서 뭐 담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 입으로 기어 나오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왜 음식을 놔두고 그런 짓을 할까? 알아봤더니 다 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드는 짝이 없어서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 회충이 어이가 없는 거는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짝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난 짝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교미를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남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남처럼 이래요? 요충 같으면은 요충은 이제 수컷이 나가버리니까 남은 암컷이 다른 수컷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회충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자기는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옆에서 감시를 합니다. 진짜 못됐다.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컷들이 회충 수컷한테 이제 학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충의 혼인율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알도 잘 안 낳게 되고 그래서 회충이 결국 멸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회충 감염률이 0.003%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다 이 회충 수컷과 암컷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죄송한데 굉장히 그럼 인간한테는 좋은 일 아닙니까? 해충이 멸종된 게 인간한테는 좋은 일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름의 또 좋은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회충이 없는 세상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왜 끔찍하죠? 그걸 이상하게 설득을 하시니까. 해충이 그럼 해충 있어야 평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해충이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저 일본의 도쿄의 그 메구로 박물관에 가면은요 기생충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인기 많은 게 바로 회충이에요. 회충 앞에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논리시라면 우리 저 서민 교수님 몸에 저 귀여운 아이들을 다 품고 다니세요. 다 품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저는 명색이 기생충의 아버지잖아요. 네네. 근데 회충에 걸리려면 회충알을 먹어야 되는데 기생충을 먹는다는 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생충이 바로 이 쥐어룹충입니다. 혈관 속에 사는 기생충인데 이게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에요. 이 가느다란 게. 한 몸인데? 근데 이 쥐어룹충은 수컷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전자현경으로 보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계의 장동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수컷이 잘생겼는데 불구하고 얘네들이 집안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암컷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심지어 몸에다가 터널을 파고 얘네들이 이 암컷이 언제든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그냥 여길 개방해 놓고 있어요. 자기 몸 안에다. 네. 그러니까 얘를 몸 안에 태우고 저기 구경도 가고 여기 구경도 가고 밥 때 되면 또 밥도 구해오고 이런 식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술이 좋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쥐어룹충의 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일부일처라는 거예요. 이 기생충이 세상에 일부일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등동물 중에서 일부일처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정말 0.0001% 정도만 일부일처고요.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3%밖에 일부일처가 아닙니다. 이 동물계에서 일부일처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암컷이 굉장히 띄엄띄엄 분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이 암컷과 짝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호라비로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서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짝을 짓고 일부일처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조류에서 이제 많이 있는 건데 이거는 부모가 모두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 알을 낳고 나서 먹을 걸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알을 방치해 놓으면 천적이 와서 그 알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반드시 그 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일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별로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 이때 일부일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옆에 장동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랑 결혼을 일단 했더라도 아니 왜 교수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장동건 씨한테 갑니까? 어쨌든 수컷의 능력 차이가 없으면 일부일처가 됩니다. 그런데 쥐어룹충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능력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어룹충은 일부일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쥐어룹충을 질투한 학자들이 암수 사이에 막 예쁜 암컷들을 막 집어넣어줬단 말이죠. 그래도 얘네들이 일부일처를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쥐어룹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되게 수컷들이 암컷한테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제가 주례를 몇 번 섰었어요. 근데 주례 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쥐어룹충처럼 살아라. 쥐어룹충처럼 살아라. 네가 인간인데 쥐어룹충보다 못하게 살면 되겠냐? 쥐어룹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수컷이 몸에 터널을 파서 이제 암컷을 몸에 품고 음식도 갖다 주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쥐어룹충의 수컷만큼 아내를 잘 모시죠. 쥐어룹충은 이런 식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최우선에 놓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외모가 어떠니, 집안이 어떠니, 한 달에 얼마 버니, 뭐 이런 것들, 키가 얼마니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오히려 더 앞에 놓죠. 부부간의 사랑보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자. 뭐 네가 좀 어려우면 내가 그냥 더 열심히 일해서 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이성을 옆에 놓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놀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혈흡충이 끝까지 헌신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소중하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도 그 자기만큼 사랑해 주시면 더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혈흡충과 함께 사랑해요. 자, 우리 서민 교수님의 늘 재밌고 유쾌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생충이 자기애가 높다. 그래서 주혈증한테 뭘 좀 배워야 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배워야죠. 배울 건 배워야죠. 근데 멸종을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멸종을 시켜야 되는 인간으로 치면 적인데. 기생충은 3억 년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멸종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민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기생충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토피 같은 자기 면역 이상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극강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연구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 그 요즘 청년들을 보면 뭐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연애를 꺼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뭐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있지만 사실 일본에 이게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는 현상인데 초식남 뭐 같은 초식남 뭐 이런 경우 그 프로이트 얘기가 그거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 때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엄마랑 자기랑 구별 못하고 엄마가 계속 사랑만 해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건 남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애들이 다 자란 후에도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그 사회적 관계가 안 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대개는 이제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유아적인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미미미? 나밖에 모르는 제너레이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왜 그게 늘어났냐면 애들을 조사해봤대. 60년대인가 애들 한번 조사해봤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애들 성적을 올리려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그게 80년대 현상이었었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겪고 있다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존중해 준다고 버릇없는 거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의존적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건 자꾸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사실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틀 안에서 보호받다 보니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작은 자기애는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하나의 큰 좌절이 사회 속에서 다가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포라는 걸 갖게 돼요.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좌절되면 패배하면은 당신들은 패배자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아주 사소한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도 뛰어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에 대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김풍 씨, 남자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나 여자? 하긴 남자가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예, 전 세계적으로 보통 남자들이 자존감이 강한 걸로 자기애가 훨씬 더 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적인 자기애. 예, 병적인 자기애. 왜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 정도는 그래도 못생긴 건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이상하게 자꾸 아니 좀 못생긴 애가 자꾸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조금 나는
생기진 않았어. 근데 거기엔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성들은 사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외모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 뭐 경제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스스로 외모로부터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억압적인 지금까지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적거나 결국은 외모로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 이런 거죠. 남자랑 여자랑 자기가 잘생겼냐 또는 예쁘냐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자는 상당히 없게 나오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 시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내 눈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아 정말 잘생겼네.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남성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타당한데 요즘은 사실은 남녀 평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더 많다는 것은 뇌 구조의 문제예요. 남성들은 이쪽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비교적 자신감을 얻어요. 여성들은 이쪽이 더 잘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가. 측두엽이요? 아니요. 서로 양쪽 뇌를 교류하는 시스템도 발달돼 있는 것은 관계, 애착, 서로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살아남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런 쪽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타인들의 눈에 비친 내가 어떨까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것들에서 자신감이 없게 돼서 자기애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자기애를 많이 느끼겠네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라는 거를 굳이 느끼지 않게 되잖아요. 또 충만할 때가 있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받을 때. 선사시대 유적을 파보면 둘 다 꾸미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과시욕적으로 뭘 만들거든요. 여자들은 그때부터도 치장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억압의 부분은 별도로 있고 그와 별도로 둘의 차이도 분명히 좀 있지 뇌 않을까? 구조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다면적이죠. 하나만 더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식거인들의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과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심소영 씨께서 오늘의 지식거인, 오늘의 거인의 어깨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뽑은 지식의 거인은 네. 아 진짜? 네. 아 진짜? 이거 왠지 청탁한 나랑 어울릴 것 자, 오늘의 지식거인 황재근 디자이너입니다. 아니 잘 어울려 되게 하고 오신 것 같아. 하고 오신 것 같아. 처음부터. 오늘 지식거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김 박사님의 그 트라우마 극복 6단계 이거를 진짜 마음에 새겼거든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는 하잖아요. 제 스스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되새기를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은 굉장히 또 더욱 좀 뿌듯하고 아주 훈훈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처지죠? 느낌이? 뭔가 분위기가 아주 좀 쎄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당신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피를 좀 흘리고 째고 꼬매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영학 사건이라든지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살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도망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바로 사이코패스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거죠.